여러분이 꽤 유명한 파인다이닝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하니까 링크가 와요. 입고 와야 할 드레스 코드, 식기구 사용 순서, 다 먹었다는 표시 방법 등 보통은 매장에서 그때그때 알려줄 법도 한데 고집 센 셰프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일체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에티켓을 미리 공부해가야만 하는 거죠.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연례 행사급 이벤트인데 그래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갑니다. 가보니까 식당 분위기가 꽤 독특하면서 완성도가 있어요. 이 정도면 고생한 보람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잠시 음식이 그냥 그렇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디쉬가 나오고 디저트까지 참고 기다려봤지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당만 가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맛이 없다거나 못 먹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기 위해 옷을 준비하고 식사 예절을 공부할 만큼이냐 하면 그게 아니란 거죠. 이 에티켓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전 준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기대치를 높여온 사람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영화.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아닌가 싶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영화들이 제일 리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못 만든 영화나 진짜 잘 만든 영화는 장단점이 딱딱 나눠져서 쉬운데 잘 만듦과 못 만듦 사이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영화가 참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블록버스터로서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적당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슈퍼히어로의 공포를 섞은 게 주요해서 신선하면서도 각 장면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은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영화로서 혹은 4페이지의 구심점 역할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멀티버스가 4페이지의 핵심이고 그걸 설명해줘야 할 영화인데 그런 면모나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를 잘 조명하고 깊이를 더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서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MCU 영화들이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져 왔다지만 그 중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 2는 정점에 달하는 장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아닌 디즈니 플러스의 독점 드라마 완다비전 한 시즌을 다 보아야만 닥스 2편의 완다가 왜 타락했고 또 지나치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는 또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완다비전 없이는 대충 눈치로 아 이런 느낌인가? 하고 감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엔드게임의 완다와 닥스2의 완다 간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런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명색이 애아빠인 비전은 회상씬조차 안 나와요. 완다비전이잖아요. 아이들은 비전과의 사랑의 결과물이라 중요한 거지 완다가 무슨 C족 사회에 대한 숨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애들에 미쳐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완다비전을 보았느냐 아니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다비전을 보았어도 문제인데 완다비전의 기승전결은 이렇습니다. 완다가 폭주하여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에 그녀의 심기만 긁어놓았을 뿐이죠. 작품 전체에 걸쳐 완다의 강력함이 부각됩니다. 마법을 쓰는 마녀와의 싸움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정신적 성장을 얻은 완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완다비전의 스토리라면 닥스2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완다가 폭주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에 그녀의 심기만 긁어놓았을 뿐이죠. 작품 전체에 걸쳐 완다의 강력함이 매우 부각됩니다. 마법을 쓰는 마법사와의 싸움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다크홀드의 유혹에서 벗어난 완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 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미상 2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던 9화짜리 드라마에서 이미 절절한 감정선으로 보여준 기승전결을 공포, 액션이 주가 되는 닥스2에서 열화해서 답습한다는 사건의 반복이 첫 번째 문제. 이미 비슷한 사건을 거친 뒤 정신적 성장을 이뤄내며 스스로 비전과 아이들을 놓아준 완다가 다크홀드에 홀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캐릭터의 퇴보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11호에서 사건이 해결된 토니 스타크가 엔드게임에서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개빡치네? 하면서 블루스컬과 AR스컬을 조업하기 시작한다면 나름의 재미는 있겠지만 이들의 안타까웠던 사연과 화해가 구태의연해 보이는 11호의 감상까지 망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노웨이 홈 전에 개판을 쓰고 있던 영화판에 비해 그나마 4페이지의 희망을 느끼게 해줬던 작품들이 완다비전과 로키였던 만큼 완결지어진 이야기를 끌어다가 메인 서사로 다시 채용한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굳이 의의를 찾자면 빌런이 늘 약했던 MCU의 솔로 무비에서 역대급 포스의 빌런이 나왔다는 것 정도? 빌런을 소개할 시간을 완다비전을 통해 단축시킨 만큼 그 시간을 온전히 완다의 무력 시위에 쏟아부었는데 선역에 변주해주는 충격뿐만이 아니라 완다의 강력한
완벽함이 정말 잘 부각된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자비의 교수 즉시 처형 씬이었는데 다가오는 공포와 체념한 듯한 자비의 교수의 표정, 그리고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반템포 빠르게 등장해서 목을 꺾어버리는 장면은 12세 이용가인 게 의문이긴 했지만 장면 자체는 정말 크툴루급의 코스믹 호러를 자랑하지 않았나 싶네요. 닥스2는 MCU에선 이례적으로 공포라는 컨셉을 채용한 작품입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코스믹 호러의 원조 맛집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광기의 산맥을 오마주한 제목까지 채용한 작품이죠. 이렇게 오마주 대상까지 있는 작품의 제목인 매드니스를 왜 대혼돈으로 번역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스믹 호러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 그 존재로 인해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코스믹 호러 장르입니다. 주인공은 작품 내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가까스로 직면한 상황은 해결했더라도 불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등 꿈도 희망도 없는 것이 코스믹 호러의 특징입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나 미스트가 대표적인 코스믹 호러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최근 작품으론 지옥이 코스믹 호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작중 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반드시 고지된 시간에 죽음을 겪게 만들죠. 물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반드시 코스믹 호러의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게 갔어요. 작중 완다는 지나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론 완다 비전을 통해 충분히 빌드업을 쌓았기 때문에 강함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대처하는 상대들이 지나치게 약하게 묘사되고 있는 점이 물과 기름처럼 코스믹 호러와 슈퍼히어로란 장르가 서로 융화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의 마법사를 끌어모은 카마르타지를 단신으로 휩쓸어버리더니 다른 차원으로 넘어와서는 그 차원의 어벤져스, 일루미나티를 아주 쉽게 제압해버리죠. 최종병기처럼 묘사되었던 블랙볼트는 미스터 앤더슨을 당하자마자 죽어버리고 리드 리처즈가 수제 짜장이 되는가 하면 캡틴 마블을 정면 힘싸움으로 이겨버린 뒤에 정신계열에선 최고로 묘사되는 프로페서 X 역시 정신간섭 중 무력하게 패배해버립니다. 타노스도 잡았고 당분간 별일 없을 거임. 별일 없을 거라며 이 빡빡이 새끼야. 4페이지는 닉 퓨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스크럴이 닉 퓨리의 부모님 안부를 찾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역대급 개판인 상황입니다만, MCU에는 이미 수차례 지구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만 돌아봐도 울트론, 타노스, 그리고 로키, 에 의해서 위기가 왔었던 상황입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완다만큼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 코스믹 호러에서 완다가 맡은 배역이 그런 존재여야 하니까.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도망치는 존재로 그려진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웅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작품들에서 그려진 스트레인지와 닥스2의 스트레인지를 비교하자면 너프를 지나칠 정도로 당했죠. 물론 작중 미러 디멘션을 잘 쓰지 않는 나름의 개연성을 만드는 장면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이 닥스를 돋보이는데 활용되지 않아요. 남의 작품인 노웨이 홈에서도 보여줬던 화려한 연출에 비하면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던 완다가 갑자기 염동력을 쓰는 대신 절뚝이며 추격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양 그저 공포영화스럽게 쫓기는 주인공 일행을 연기하는 닥스를 보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완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코스믹 호러를 그려내기 위해 주인공의 캐릭터를 깎아먹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코스믹 호러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아쉬웠는데, 스트레인지와 완다를 제외한 조연들의 연출 또한 영 좋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 차베즈, 시니스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크리스틴 팔머는 스트레인지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상징성을 띤 조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녹아있지는 않아요. 첫째는 아메리카 차베즈. 차베즈는 매력적인 배우를 섭외했음에도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역할입니다. 정확히는 아이템에 가까워요. 차베즈를 적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힘, 타임스톤, 아가모토의 눈으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어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스트레인지의 평소 행동들에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이템, 그게 닥스2의 차베즈입니다. 개인 서사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작품 내내 사용하지 못하던 능력을 다루게 되는 계기조차 닥스의 "널 믿어"
같은 응원 한마디에 날 먹으러 각성해버리니 내가 지금 MCU를 보고 있나 그랜 라간을 보고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거지같은 전개였습니다. 시니스터 스트레인지, 닥터의 최악 버전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여동생 추모회로 만들며 스트레인지의 아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제3의 눈을 개안한 모습 등 다크홀드에 손을 댄 스트레인지의 결말을 보여주는 캐릭터도 했는데요. 이들의 대결에 꼭 음파가 사용되어야 했을까요? 물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장면만 뚝 떼서 클립으로 본다면 시청각 쪽으론 되게 괜찮은 장면이에요. 날선 클래식 음악들이 긴장감을 만들면서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잘 표현했죠. 단지 문제는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vs 최악의 닥터 스트레인지, 나 vs 나의 존재론적인 대결이었다는 겁니다. 닥터라는 캐릭터의 성장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팬더 스트레인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케이스들과 지구 616의 스트레인지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하는 장면이잖아요. 최소한 얘들끼린 미러 디멘션으로 화려한 경험을 벌이던가 다크홀드에 물든 악역 간지라도 보여주던가 심지어 시니스터 스트레인지는 수차례 다른 차원의 닥스를 죽여온 닥터 스트레인지 전문가였을 텐데 호로에도 안 맞고 나의 대결이란 컨셉에도 맞지 않는 음파 대결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틴 팔머와 다크홀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닥스2의 주제의식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갤럭시 vs 아이폰, 짜장 vs 짬뽕, 그리고 고자되기 vs 10억 받기까지.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대부분 명확한 흑백으로 갈리기보단 흐릿한 회색 지대에 걸쳐져 있죠. 일견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가 몇 수 뒤에는 최악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과 죄책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최소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었지 하고 받아들일 수라도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MZ세대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근심 걱정만 물려주는 건 아닐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솔로 라이프를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결혼율과 출산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400만 605개의 가능성을 탐색한 뒤 더 큰 대의를 위해 타임스톤을 넘겨주고 아이언맨이 희생하는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블립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며 타노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엔드게임 최고의 영웅은 아무래도 토니 스타크겠지만 그 판을 짜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스트레인지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챙겨낸 공리주의적인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스톤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자결을 결심하는 비전과 그런 비전을 위해 스스로의 손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는 슬픔을 겪고도 타임스톤에 의해 이런 결심들이 무위로 돌아간 완다가 대표적인 희생양이죠. 물론 스트레인지는 신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선택들이 남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인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닥스2 초반에 짧게 스쳐가는 결혼식 장면은 이런 주제의식을 잘 함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료 의사인 웨스트는 블립의 5년 사이 고양이들과 형을 잃었다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냐고 묻고 스트레인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꾸합니다. 그리고 전 여친이 되어버린 크리스틴 팔머와의 결혼식장에서 행복하냐는 그녀의 물음에 대한 스트레인지의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 사실 이 장면은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스트레인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답변의 내용 또한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의 바깥에 있는 타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깥, 자신이 아닌 타인에 근거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공리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인 셈이죠. 사실 이 행복이 공리주의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추구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양적 공리주의라면 행복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는 것은 질적 공리주의의 영역입니다. 질적이니 양적이니 또 철학으로 깊게 빠지면 괜시리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시 MZ세대의 결혼 이야기를 끌어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끌어야 되는 유모차 있고 보내야 되는 유치원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건데 난 그걸 해줄 수 없는 남자란 거. 결혼 가정이 을에 가져야 할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미래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이내에서 생활하겠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건 모두 미지수거든요. 즉 혼자서 자금을 융통하며 맞이하는 노후가 반드시 결혼 생활보다 행복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확률이 높다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가진 것 이내에서도 충분히 알콩달콩 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가능성 단계부터 배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 확실히 할 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닥스2의 주제의식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문제로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자, 그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이게 닥스2를 관통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디펜더 스트레인지가 실패한 모습, 616의 스트레인지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 등 결론이 이성과 합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소 미지수의 영역이라도 행복을 쫓아보자는 것도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설득력이 있었느냐?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차베즈가 스트레인지의 성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아이템이라면 다크홀드와 크리스틴 팔머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여줬어야 하는 요소죠. 다크홀드의 경우 불길함과 알 수 없는 두 가지의 코드로 묘사되는데 알 수 없는의 묘사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면 스트레인지가 다크홀드를 사용해 완다를 무찌르는 건 역시 성장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 대신 일종의 모험을 한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작중의 다크홀드의 묘사가 너무 아서플렉 제조기예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엮였다 하면 타락하는 물건이잖아요. 완다가 다크홀드에 홀린 것부터 시작해서 멀티버스의 닥스는 다크홀드로 잉크전을 일으켰고 완전히 흑화된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에 이걸 쓴 닥스는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 드림워킹을 해서 좀비 닥스가 악귀들을 망토로 두르고 완다랑 싸우는데 이쯤 오면 성장했다기보단 타락했다에 가까운 묘사거든요. 이게 이블데드였다면 마치 전기톱을 든 애쉬처럼 컬트적인 매력이라도 있었겠지만 닥스2의 다크홀드의 묘사는 전기톱보다 훨씬 더 악독한, 영락없이 네크로노미콘에 가까웠다는 게 큰 차이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이런 어두운 연출을 줄이고 비샨티의 책과 다크홀드 중 닥스가 직접적으로 다크홀드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다면 메시지 전달에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남은 수단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다크홀드를 사용하는 모습, 심지어 이 다크홀드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게 옆에서 크리스틴 팔머가 이래서 스트레인지는 못 쓰던 You don't know how to use that, do you? F킬러로 유령을 제거하면서 응원 한마디 해주니까 또 닥스가 각성을 해버리는 이 장면들이 지금껏 다크홀드의 부작용을 강조해온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김 빠지고 올드한 해결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팔모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멀티버스의 존재는 전부 별개로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펜더도 죽었고 시니스터는 죽였고 그런데 멀티버스의 크리스틴에게 대신 고백하고 끝내버리는 느낌이 제대로 매듭을 지었다기보단 대타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느낌이라 닥스의 행복을 결정짓는 소중한 존재에 대한 결말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게 저의 감상입니다. 저는 멀티버스의 전면적인 활용 역시 계속 고민하면서 가져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MCU의 강점은 비일상 속의 현실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화적인 모습을 벗어난 슈트부터 이야기의 전개 방식까지 슈퍼히어로가 사실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최소한 스크린 내에선 이들은 한없이 진지했습니다.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제하고 보면 이들은 7세 내지 12세 이용가에서 놀던 슈퍼히어로 무비의 연령층을 15세까지 끌어올리며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보다 묵직한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그만큼 핍진성이 충분히 고려된 게 MCU였고 그렇기 때문에 MCU는 코믹스의 팬들을 위한 실사화가 아닌 그냥 블록버스터로 보기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리즈였어요. 일반적인 관객도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줬으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덕하게 만드는 시리즈였죠. 시간이 쌓이며 진입장벽이 생긴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닥스2 한편으로 속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닥스2의 멀티버스 활용법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노웨이홈의 카메오로 좁히기 전략이 아니더라도 로키의 멀티버스 역시 대단히 흥미로웠던 데 반해 로키에서 이미 선보였던 한 인물의 다양한 멀티버스 캐릭터 설정 역시도 열화되어 활용되었고 카메오 역시 노웨이홈보다 먼저 개봉할 영화가 늦게 개봉했다는 걸 감안해도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이라는 팬들이 염원하는 카드를 들고 와서 오히려 영화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인상만 줬어요. 팬들이 아니라면? 쟤들이 누군데 같은 물음표만 던져줄 뿐이죠. 멀티버스의 인물이니 캐릭터의 행동이나 죽음까지도 별 임팩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죽어도 다른 지구의 자비의 교수는 다시 나올 거고 반대로 멀티버스에서 존 크레신스키가 미스터 판타스틱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가 언젠가 나올 판타스틱 4의 미스터 판타스틱으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조연이라도 캐릭터의 서사가 쌓이고 죽음이 곧 무대에서의 퇴장을 의미해야 드라마가 됩니다. 이런 장면처럼요. You lack conviction.
don't think It's okay, boss. This was never gonna work. They didn't have something. 그런데 어차피 어디선가 무한히 복제될 얼굴만 같은 캐릭터들의 빠른 퇴장, 허구 속에서 또 허구의 죽음이 되어버리니 관객이 감흥을 느끼기 어려운 활용법이 아닌가 싶네요.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닥스는 참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영화입니다. MCU에 대한 큰 관심 없이 가볍게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블록버스터지만 문제는 완다비전을 필수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가볍지 못한 영화이며, 이게 로다주가 떠나고 멀티버스를 중심으로 펼쳐질 MCU 4페이지에 있어서는 배우의 무게감이나 배역의 중요도 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할 영화로서는 영 실패한 영화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과 DC가 그랬듯 샘 레이미 감독과 케빈 파이기의 MCU는 함께보다 따로일 때 더 빛나는 조합인 것 같네요. 스파이더맨의 광팬이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전설적인 샘 스파 시리즈와는 다르게 닥스는 닥스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돋보이는 영화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공포식 연출에 힘을 쏟은 게 눈에 보이니까요. 거대한 MCU에서의 비중이니 이런 이야기는 잠시 제쳐놓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솔로 영화로도 참 아쉬웠던 게, 어쩌면 닥스2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아이언맨 3와 비슷한 감성을 담아볼 만한 이야기거든요. 지금껏 내가 저질러온 과오와 직면하게 되는 히어로, 오히려 급조한 킬리언에 비하면 완다는 드라마가 차고 넘치는 관객에게도 슬픈 사연이 각인된 악역이죠. 아이언맨 3가 대단히 잘 만든 영화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한 가지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히어로의 내적 갈등과 성장이란 드라마가 대단히 잘 구성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아이언맨 3편으로 인해 슈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된다가 2, 3페이지 아이언맨의 행동 원리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는데, 완다와의 갈등 그리고 멀티버스의 스트레인지들과의 조우하는 이야기 역시 스트레인지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한 질문과도 같은 내용인데, 이걸 큰 여운 없이 소모해버렸다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더라도 완다의 절망 어린 질책에 스트레인지는 대꾸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시니스터와 음파 대결을 하고 모르도의 음모에 휘말려 서로 수갑 채우고 육체미 대소동을 벌일 시간에 조금 더 캐릭터 내적인 면모를 그려줬다면, 최종 선택을 한 캐릭터로서 스트레인지 내면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책임감과 공포와 엮어내며 공포와 슈퍼히어로의 조합이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구인 절반의 분립에 대한 책임감이라니 방향은 달라도 공포의 크기는 코스믹 코로와 맞먹지 않았을까요? 노웨이 홈으로 한숨 돌렸던 것도 잠시, Disguise. And flick. Oh, you flicked too hard, damn it! 저는 또다시 4페이지씩 치성을 드리러 가야겠네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